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로는 외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는 국방 외교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로 볼 수 있겠지요. 휘발유, 등유 등의 가격이 역대급으로 치솟은 가운데 경부부는 영화 관람을 했다지요. 극장애가 팝콘을 먹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요일 오전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있었음에도 합참은 오후 늦게서야 공개를 했지요. 경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의 네 번째 도발에 대해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고 회의 결과는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김성환은 이를 윤석열에게 보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까지 모두 알고 있던 사항을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아 언론에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해명입니까? 경부부의 스케줄에 영향이 갈까봐 그런 것은 아닐까요?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기관이다.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국가기관은 24시간 운영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종으로 책임져야 하므로 대통령 윤석열의 생리적 활동조차 24시간 관철돼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성북동에 빵을 사러 가서 그 일대 교통이 통제되고 시민이 불편을 호소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자택 앞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민에 의해 발견되고 신발을 산다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윤석열은 자신이 국가기관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다. 개인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국가기관을 맡아 운영하려면 개인 윤석열은 자신의 사적 욕망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겠다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한다. 개인 윤석열을 위한 조언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소리다. 자잘한 사고는 큰 사고의 예고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걱정이 크다. 이어 대통령 놀이는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물가가 하루게 다르게 오르고 북한은 언제 또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한가하게 놀러다니면 그 아래 공무원들은 느슨해진다는 것은 국민이 모두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일 좀 하십시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경제 부분은 더 가관이지요. 최경영 KBS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전쟁하고 중국은 계속 견제하고 공급망을 재편하고 서로가 편먹기 제대로 시작하면서 대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바로 몽상이에요. 정치 이념에 따라 세계 경제 질서를 일시에 자기 이념대로 멋대로 정렬시킬 수 있다는 환상. 그러면서도 유권자는 멍청해서 몰라주겠지 바라지요. 바이든은 11월 중간선거, 중국은 10월 전당대회가 목전이고 푸틴은 죽을 때까지 집권하려고 하니 한국은 그냥 이렇게 미국 편만 들면 인플레이션도 사라지고 경제 성장도 담보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가전략, 아니 작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인가요? 그 대책은 한국의 심오한 국제정치 전략하에 움직이는 것이겠지요? 정부는 다 계획이 있지요? 이어 한국 소비자 물가가 4~5% 정도 올랐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체감으론 그것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그렇게 느낄만 합니다. 지난해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600원대였거든요. 지금은 2,000원을 훌쩍 넘지요. 지난해 평균에 비해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휘발유 값은 2020년에 비해 평균 얼마나 올랐었냐? 지난해에도 휘발유 값은 2020년에 비해 15% 올랐거든요. 그럼 2년 전에 비해 휘발유 값만 거의 50% 폭등했다는 의미지요.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확 줍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고통받습니다. 그런데도 물가가 오르니 정부는 금리를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럼 빚 많이 진 중상층 자산가들까지도 힘들어지지요. 윤석열 정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선거 이기고 미국 편만 들면 인플레이션 잡히고 경제 성장 담보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직무실 근처에서 무슨 음식을 먹었다. 대통령 부인이 오늘 어떤 옷 입었다는 정권 홍보성 보도들이나 즐길 시간 지났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시키고 나면 계란말이 추가하는데도 부담스러워하는 직장인들 많고 일하면 일할수록 손해보는 사업자들도 많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이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지요.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국익에 해를 끼치고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마드리드에 대통령 경호 의전팀을 파견해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 확대와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등 대러시아 압박 강화와 군사적 옵션에 대한 토의가 예상됩니다. 미국과 나토는 정상회의 중 우리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응하기 곤란한 요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지고 오는 위험한 외교 행보가 될까 우려됩니다. 또한 중국의 위협에 나토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토의도 예상됩니다. 한국 대통령이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 자체가 나토와 미국 중심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러시아 중국 포위망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한쪽 편만 바라보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특과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친서방 정책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국가의 불안정을 일조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디 국익을 우선으로 한 실용주의적 정책을 펴나가길 바랍니다. 긴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정책을 지향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혁 의사도 이렇게 밝혔지요. 대한민국 정상이 하필 지금 시기에 나토에 왜 간단 말인가? 우리는 러시아와 척질 거예요. 딱 그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것이 분명한데 아직은 아니지만 만약 러중이 진짜로 블록화된다면 우리는 최악의 경우 반도체, 석유화학, 화력발전, 배터리, 전기차 라인까지 스톱이다. 국가기관 산업이 멈추면 한국 경제 그냥 폭망인데 작년 요소수 하나 끊기고 나서 화물차 물류에 그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지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저번 바이든이 왔을 때 우리는 중국의 적이야 이러면서 깃발 들고 앞줄에 선 것도 너무 뒷감당이 안 될 만큼 힘든 일이었는데 이젠 우리랑 상관도 없는 나토에 가서 우리는 러시아도 적이야 이러고 오면 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겠다는 걸까? 저거 못 가게 막아야 한다. 언론이 지금처럼 대통령이 하는 꼴을 그냥 냅둬선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한국은 국제관계에서 자기 손에 안 보고 야무지게 살아남아야 할 생각을 해야 하는 나라지 영웅심에 들떠서 세계의 질서를 지킬 어벤져스 노릇할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런 식의 외교는 지금 아무도 안 한다. 심지어 미국조차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포기하고 반도체 갖고 시비나 걸고 앉았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가 착각해서 빨리 깨어나야 할 것 같다. 지난 바이든과의 회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지웠다. 근데 지금 더한 짓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를 젤렌스키가 듣지 않았다고 밝혔지요. 자, 바이든의 이런 발언은 폭등하는 물가와 추락하는 자신의 지지율 앞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등질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은 윤석열이다 이겁니다. 한설 예비역 장군은 이렇게 밝혔지요. 바이든의 전쟁 발발 책임 전가 그리고 윤석열. 바이든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한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예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일종의 암시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바이든이 왜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 러시아가 침공하기 직전에 미국이 경고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미국의 경고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불평한 것도 사실이다. 당시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도 애매모호한 입장이었다. 젤렌스키는 아슬아슬하지만 러시아와 협상의 가능성도 전혀 부인하지 않았다. 푸틴이 공격을 결심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유보 요구를 바이든이 거부한 순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어차피 젤렌스키는 미국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라는 점에서 푸틴은 미국의 태도를 보고 전쟁을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젤렌스키가 침공에 대한 미국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만일 미국이 전쟁 발발 자체를 우려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젤렌스키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는 애초부터 생각하기 어려웠다. 당시 상황은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은 전쟁으로 러시아를 소모시켜 붕괴시키려는 연구 보고서도 발간했었다. 미국은 자신이 계획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았는데 바이든이 갑자기 젤렌스키가 자신의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젤렌스키에게 전쟁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적전 분열과 같은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고 그리하여 바이든은 전쟁 발발의 책임을 젤렌스키에게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젤렌스키를 이용할 데가 없어졌고 그의 존재가 거추장스러워진 것이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내려가는 것은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20%대로 내려가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문제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지지율의 저하는 국민 생활 저하 때문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심각하다. 6월과 7월은 물론 그 이후에도 상당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시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이 어려운 지경이다. 그 점에서 한국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 때 너무 많은 돈을 풀었다. 두 번째는 경제 외적 요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에 발생한 공급망의 왜곡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요인보다 경제 외적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바이든이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중간 선거인 11월 이전에 전쟁을 종결하고 공급망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망 왜곡 문제를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쟁을 끝내더라도 러시아를 계속 제재해서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소하려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고 중국에 대한 관세 규제도 대폭 해제해야 한다. 그것은 바이든 정권이 완전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기 어려워진다. 미국 민주당도 분위기를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아마도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미국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바이든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2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 문제다. 권력의 정당성에 선거라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성과라는 내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이 출구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가장 쉬운 방법은 젤렌스키를 제거하는 것이다. 바이든이 전쟁 발발의 책임을 젤렌스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아 그런 방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조만간 우크라이나군의 친러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것도 이미 여러 번 언급했다. 강대국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말을 바꾼다. 한반도에서도 미국은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 말을 바꾸는 것은 강대국의 특권이다. 맹목적으로 강대국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항상 그들이 말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했던 짓과 비슷하다. 나토 정상회담에 윤석열이 참석해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 한국은 이미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에게 급한 것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미국을 위한 중국 견제의 행동대장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미국이 요구한다 해도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은 안 된다. 누차 언급했지만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면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감할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 상실은 동북아시아 지역까지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은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평상시라면 모르겠으나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중차대한 순간에 미국은 결정적인 패착을 두었다. 그 후과는 엄중할 수밖에 없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마치 냉전 때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이다. 가장 조심하면서 주변의 변화를 살펴야 할 때 윤석열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그 잘못은 모두 국민이 뒤집어쓰게 된다.
젤렌스키는 미국 시키는 대로 하다가 국민을 다 죽이고 나라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도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닌다. 이러다가 경제도 망가지고 안보도 위험해진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취임한 지 한 달을 마치 수년이 지난 듯 지켜봤지만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거지요. 이제 국민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때가 오고 있으며 이제 국민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할 때가 오고 있으니 민주당은 신속히 야당다운 야성을 깨워 당을 재정비하고 출전하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